네, 안녕하세요. 한양대 이윤수라고 합니다. 저는 고대에서 교육학 공부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에서 HRD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현재 한양대 교육공학과에서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제일 마지막에 그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 주소가 있는데 한번 저희가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 홈페이지 상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오늘 상당 내용들도 거기서 좀 가지고 왔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은 뭐 지금도 좋고요. 여기 있는 메일로도 보내주시면 제가 뭐 대답해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 링크드인 주소도 있는데요. 그 조직 관련해서 제가 인사이트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논문들 소개하는 글들을 가끔 올리는데 뭐 관심 있으신 분들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앞서서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뭐 세컨더리 데이터라고도 부르고 뭐 패널 데이터라고도 부르고 아카이브 데이터라고도 부르는 것 같은데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제가 논문을 얼마나 썼나 좀 봤어요. 제가 지금 현재 시점으로 한 110편 정도 논문이 있는데 그중에 한 30 몇 편 정도가 이제 이런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서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린 이제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다 다루진 못하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도 가급적 이제 다양한 방법을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잠깐 이제 소개시켜 드릴 겸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곰스 데이터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잠재 프로파일 분석이라든지 다집단 분석, 그리고 뭐 생존 분석 이런 것들을 이제 퍼블리시한 경험이 있고요. 공직생활 실태조사 같은 경우도 이제 다층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조절된 매개 이런 분석들 적용을 했었고 오늘 이제 다 소개시켜드릴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뭐 여성 관리자 패널 같은 경우도 뭐 구조 방식도 사용을 했었고 이제 다집단 분석도 사용을 했었네요. 그리고 과학기술 인재개발 실태조사 같은 경우도 LPA라든지 랜덤 포레스트 이런 것들 이제 활용을 좀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제 제가 어, 어떤 경우에 특히 이제 HCP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이 데이터를 왜 선택했고 내 연구 주제에서 어떤 포인트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 장소아 박사님께서 HCP 기본적인 데이터 구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잘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제가 저 모니터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이제 밖에 보여드릴 수 없어서 좀 이제 스크롤이 딱 일정하지 않은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데이터라든지 설문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유저 가이드 같은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이제 구체적인 이 데이터 모습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미 이 데이터 워크샵에 참여를 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이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HCCP 데이터로 어떤 분석이 가능한지 중심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데이터를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HCCP는 매우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헤드 데이터와 워크 데이터로 나눠지는데요. 헤드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조직의 인사 담당자 같은 분들께서 대표로 이제 조직 자체에 대한 그런 변수들에 대해서 응답을 하신 데이터가 있고요. 워크 데이터 같은 경우는 조직 구성원들의 다양한 뭐 심리나 태도, 뭐 그런 것들이 포함된 여러 가지 개인 수준의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의 수백 가지 이상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는 물론 인구 통계학적 변수라든지 이제 뭐 yes or no로 구성된 뭐 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냐 없냐와 같은 그런 뭐 하드 데이터 같은 것들도 좀 있어요. 뭐 매출액이라든지.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이제 리커드 척도로 된 우리가 흔히 이제 컨스트럭 구인이라고 불리우죠. 그런 이제 변수를 측정한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활용도 측면에서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이러한 일부 변수들을 활용해서 프록시 변수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만드실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직 구성원이 몇 명인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 그 해당 조직의 1년 교육비 예산 데이터가 있다면 이 두 가지 변수를 조합하면 1인당 교육비라든지 그런 교육비가 얼마나 잘 분산되어 있는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을 직접 만들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문학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내용을 조합하실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러한 시도들을 저도 많이 했고, 다양한 선행 연구자 분들께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하시는 초기 연구자분이라고 한다면, 뭐 리스라든지 뭐 DBPI 이런 데 HCCP라고 그대로 검색을 하시면 실제 HCCP를 활용한 그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문들을 읽어보시면 선행 연구자들이 이러한 기발한 아이디어와 렌즈를 가지고 변수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신 분도 있지만 이렇게 조합해서 혹은 프록시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하신 것도 있구나. 그런 노하우 같은 것들을 이제 직간접적으로 이제 관찰하시면서 내 연구에 좀 접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다양한 변수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장점인 것 같고요. 뭐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맞닿아 있는 부분이긴 한데, 다층 구조이자 종단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논문 5장 같은 것들을 직접 작성하시거나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텐데, 이 연구는 횡단 연구를 했으니까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 뭐, 개인 수준에서 자기 보고시 연구를 했으니까 이게 단점이다. 뭐, 이런 상투적인 한계점들을 굉장히 자주 목격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HCCP는 다층 구조로 분석이 가능하고, 종단으로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개인이나 조직의 한 수준에서 자기 보고식으로만 연구한 그런 데이터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동일 방법 편이라고 한다든지 그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요.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분석하실 수도 있고요. 또 사실 대부분의 조직이 여러 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층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직을 대상으로 조직 구성으로 연구하시는 연구자분이라면 이 다층 분석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국내 많은 데이터가 이 HCCP처럼 종당도 되고 다층도 되고 사실 그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데이터를 자주 활용하는 열렬한 팬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특히 좀 고급 통계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을 적용할 수 있을지를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HCCP라고 해서 뭐 완벽한 데이터는 당연히 아니겠죠. 뭐 욕심을 부리자면 이런 변수도 있으면 좋겠고 뭐 저런 변수도 있으면 좋겠고 또 아마도 지금 공부하시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오셨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공부하시는 분야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변수가 없을 수도 있고요. 또 내 개인적인 관심사까지 반영된 어떤 변수까지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인 연구자 수준에서 사실 이만한 규모의 종단이자 다층인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오늘 지적하고 싶은 점은 측정 도구의 출처가 좀 불분명하고요. 일부는 단위 문항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문제는 제가 SSI급 논문을 쓸 때 HACCP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리뷰어들하고 이제 계속 설득하는 작업들을 거쳤는데 방법론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지점이라서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뭐 고민하셨거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조금 도움이 되고자 이 해당 페이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측정 도구가 직접적으로 없다는 점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좀 더 연구자로 하여금 자유도를 줘요. 그래서 다양한 프록시 변수라든지 다른 변수로 묶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매우 강력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제 엄격하게 측정을 중시하시는 뭐 리뷰어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도구는 지금 타당화된 도구에서 검증된 문항이 아닌데 이걸 왜 썼냐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냐면, 뭐 전부를 제가 다 수록한 건 아닌데 한 세 편 정도 논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해당 논문을 지금 발췌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첫 번째 방식은 뭐 탐색적 요인 분석이라든지 신뢰도 분석,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통계적인 방법들을 다 이제 분석을 해서 이 문항들이 괜찮다라는 것을 일단 일차적으로 어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방법은 이미 공인된 어떤 타당화된 도구에서 활용된 문항과 이 HCCP에서 내가 규정하고자 하는 이 문항이 내용적으로 얼마나 유사한지를 직접적으로 다 드러내놓고 보여주면서 설득을 하는 것이죠. HCCP를 처음 설계할 때는 해당 도구에서부터 문항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이 실제 공인된 내용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점을 이제 어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일 문항에 이제 좀 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답변을 했냐면 실제로 그 직관적이고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단일 문항이
여러 문항으로 측정하는 것보다 물론 더 좋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괜찮다라는 논문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레퍼런스를 제가 달아놨고요. 예를 들어서 직무 만족을 상사에 대한 만족, 동료에 대한 만족, 뭐 조직 문화에 대한 만족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한 만족으로 쪼개서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심플하게 당신은 당신의 직무에 만족하고 있냐라고 묻는 것이 훨씬 더 클리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제 근거로 사용을 해서 HCP 쓸 때 특정 도구가 없거나 혹은 단일 문항인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그동안 극복을 해왔고 이제 그것들이 지금까지는 제 입장에서는 설득이 다 됐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설득 가능한 영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만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손 치더라도 측정 도구는 당연히 타당화된 도구를 직접 개발하시거나 그런 도구들을 활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특히 구조 방정식 같은 경우는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면 이제 사실 구조 방정식의 이점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세 개 문항 이상으로 된 이제 다양한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필요 없다. 이렇게 피해가면 된다. 제가 말한 이 노하우를 그런 식으로만 좀 안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는 이제 하나의 그냥 방법론적인 백업이고요. 가장 좋은 점은 여러분들께서 내가 쓴 방법론이나 이 내용이 실제 이 데이터랑 매칭이 잘 돼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다른 이유들로 충분히 설득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간의 약점은 있는데 이런 약점들은 뭐 통계적인 거나 레퍼런스 같은 걸로 조금 이제 보완을 했다. 이 정도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HCCP 데이터를 활용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이것보다 더 많겠죠. 근데 시간 관계상 한 요 5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난이도에 구애받지 않고 직접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제가 HCCP로 이 방법으로 각각 이제 퍼블리시를 한 경험이 있어서 실제 그 이제 논문들도 함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정전 센터장님께서 이제 소개시켜드린 내용하고도 조금 중첩이 될 수는 있겠는데, 뭐 저는 가급적 이 통계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런 방법이 있고,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이걸 쓰는 게 좋고, 또 특히 HCP 데이터로 분석할 때 뭐 주의사항은 이 정도가 있다 정도를 중심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프로세스 매크로입니다. 뭐 많이들 활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헤이즈라는 분이 SPSS랑 SAS랑 뭐 R이랑 이런 걸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매크로를 이제 만들어 주셨고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설치해서 클릭하면 이제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그 아래 제가 캡처해 놓은 그 모델 7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쓰시기도 하고 뭐 저도 사용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헤이즈의 뭐 프로세스 매크로 템플릿 뭐 이러한 제목 하에 뭐 100, 뭐 30개, 뭐 한 160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모델들이 템플릿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고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하나는 이 모든 모델이 보시는 바와 같이 컨셉추얼 모델이랑 스태티스컬 모델이 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 모형과 이제 통계 모형이 같이 나와 있는데 개념 모형만 보고 통계 모형을 그릴 수 있는가? 통계 모형만 보고 개념 모형을 그릴 수 있는가? 요거를 혼자 공부하시기 굉장히 좋은 자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해봤었는데 특히나 이제 스태티스컬 모형 같은 경우는 구조 방정식 할 때 실제 저렇게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개념 모형상으로는 조절 같은 경우는 이제 화살표 사이에 막 이제 또 화살표가 들어오는데 이게 구조 방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게 안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나중에 뭐 배워보시면 이제 상호작용을 만들어서 이제 모델링 하신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되시겠지만 아무튼 그런 과정들을 배우시기 전에 이렇게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이 모형을 실제 통계 모형으로 그릴 수 있는가? 그리고 통계 모형을 개념 모형으로 다시 바꿀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습하시기에 꽤 좋은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른쪽 보시는 논문인데요. 제가 쓴 논문이고 거기에 부록에 보시면 이 프로세스 매크로를 신텍스를 활용해서
그 템플릿에 없는 모델을 직접 개발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해뒀어요. 뭐, 지금 영어로 돼 있어서 그렇지만, 실제 뜯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어진 템플릿을 잘 활용해서 마침 내 연구 관심사나 이론이나 주장하고자 하는 가설이 그 모형에 핏하면 그냥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주장하고 싶은 그 모형이 좀 복잡하거나 혹은 주어진 이제 템플릿에 없는 경우에 직접 만드셔야 되는데 그 만드시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뭐 그런 부분들을 일부 포기하고 주어진 템플릿을 쓰는 우를 범하실까 봐 이러한 방법도 있다라는 걸 이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 좌측에 보시는 프로세스 7번 모형 충분히 좋은 모형이고 충분히 복잡한 모형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뭐 상상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주어진 템플릿에 국한되기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모델링 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 그거를 몰라서 사용하지 못할까 봐 제가 이제 그런 것도 좀 알려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실제로 제가 HCP 데이터를 활용해서 프로세스 매크로를 써서 이제 퍼블리시한 논문들 뭐 두 개 정도 제가 가지고 왔고, 모델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하나는 이제 아마 둘 다 템플릿에 있을 거고 하나는 없나?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이것보다도 훨씬 더 자유롭게 이제 구성하실 수가 있겠죠. 주의사항을 두 가지만 딱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법론은 어디까지나 이론의 도구여야 합니다. 통계 모델의 화려함이나 복잡성이 그 연구의 질을 담보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조금 더 복잡하면, 뭐 변수 3개보단 4개, 4개보단 5개 하고, 뭐 조절도 하나 넣고, 매개도 하나 넣고, 둘 다 넣고, 뭐 조절된 조절도 넣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더 이제 좋은 모형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 음, 선행 연구에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변수 3개, 4개짜리의 조합은 한정적이다 보니까 왜 내가 이거 연구하고 싶은데 막상 선행 연구 찾아보면 이미 누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모형을 좀 더 복잡하게 하는 그러한 프랙티스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모형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연구자의 설명 책임이 더 가중돼요. 그리고 그게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개 논리를 가설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세우는 논리보다 조절된 조절, 뭐, 조절된 매개의 가설을 세우는 게 훨씬 더 복잡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또 이제 얼렁뚱땅 하고 넘어가게 되면 또 이제 리뷰어에 반박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형이 복잡한 것이 항상 더 좋은 연구도 아니고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희생하셔야 될 포인트도 좀 큽니다. 그래서 그럼 어디에 무게중심을 둬야 되냐? 결국은 가설이라든지 이론이 요구하는 그 최적의 어떤 논리 모형이 있어요. 그거 중심으로 간다라는 무게중심을 갖고 이제 이전 연구랑 좀 차별화되는 포인트를 뭐 한두 개 정도 변주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 이제 선이 많다 보니까 각 선마다 서로 다른 이론들을 가지고 와서 그 해당 선을 설명하는데 활용하시는 거예요. 물론 해당 선을 설명하는데 성공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 백그라운드가 전혀 다른 여러 가지 이론들을 하나의 연구에 이렇게 결합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매우 챌린지한 일입니다. 각 이론에 대해서 이해도도 굉장히 높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편의적으로 이 이론을 잠깐 갖고 와서 모형의 특정 부분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면 반박당할 여지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적어놨지만 이론이 너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많은 것도 이론적 기여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애초에 어떤 분들께서는 감히 이런 큰 이론들을 이렇게 한 연구에 특별한 이유 없이 섞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런 이제 반박을 당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하시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제가 두 번째 문장에 세운 것처럼 처음부터 나는 가설과 이론 중심으로 그걸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필요 이상으로 많은 가정을 삼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되게 복잡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잡한 모든 변수를 내 연구 모델에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파시모니어스, 뭐 감명성이라고도 이제 뭐 번역이 되는 것 같은데 좀 더 감명한 모형으로 갈수록 사실은 더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를 설명하기 위해서 1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2시간 동안 설명을 한다 그러면 제 설명을 들을 이유가 없죠.
그냥 그거를 보는 게 더 효율적이니까요. 그것처럼 이 연구 모형도 세상의 수많은 변수를 다 내 그 연구 모형이라는 무대에 올릴 수가 없어요. 이 연구 무대에 올릴 수 있는 주인공성을 갖고 있는 주요 변수들을 내가 디렉터로서 잘 선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 이제 주의하실 점이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이론을 가져와서도 안 되고, 또 이제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오컴의 면도날처럼 좀 더 파시모니한 것들을 좀 지향해 나가면서 모형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변수가 많다고 경로가 복잡하다고 연구 퀄리티가 더 좋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모든 모형은 간명할수록 좋고,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대안 모형들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신다면, 이 프로세스 매크로 쓰실 때 지나치게 어떤 복잡한 모형에 천착하시기보다는 좀 더 좀 연구 의미가 있는 그런 모형을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닫힌 모형인데요. 아마 다른 데이터였다면 제가 이 방법론을 소개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HCP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좀 특별히 설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보통 조직 구성원은 팀에 속해 있고요. 또 여러 조직을 연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각 조직은 다시 여러 개의 팀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속해 있는 관계를 네스티드, 내재된 관계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네스티드 된 관계에 속한 뭐 구성원이 됐든 팀은 공통의 유사한 경향성을 띱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고려하면서 분석하는 것은 항상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 뭐 하이닉스가 그 되게 이슈에 올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구성원들은 아마도 그들이 갖고 있는 임금이라든지 성과급에 대한 뭐 인식 이런 것들은 다른 회사들하고는 분명히 다른 어떤 그들만의 갖고 있는 공통 분모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들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을 한다면 이제 내 샘플에 하이닉스 같은 회사도 있고 어떤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회사도 포함이 되어 있다면 노이즈가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클 수 있고요. 혹은 하이닉스와 같은 굉장히 독특한 어떤 회사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결과를 이제 추정하게 될 수 있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HCP 같은 경우는 이런 네스티드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층 모형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층 모형과 관련해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몇 가지 추려왔는데요. 이 방법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 방법을 직접 선택하고 하시게 된다면 오늘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조언들이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 경험을 토대로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많이 받는 질문은, 그럼 조직 수는 도대체 몇 개여야 되냐? 이 수준 변수에 그 해당하는 샘플이 몇 개가 되어야지만 다층 모형을 분석할 수 있냐?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동안 논문 쓰면서 찾아본 문헌들을 쭉 돌이켜보면 적어도 10개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 그 조직마다 10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전체 샘플 수가 100명이겠죠. 근데 100명은 또 적죠. 네. 그리고 어떤 논문을 보면 한 조직당 한 5명 이상 응답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문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헌을 따라야 될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30개 이상이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제가 그동안 HCP 데이터를 가지고 다층 분석을 할 때 여러 가지 잣대로 이 데이터를 좀 솎아냈을 거 아니에요. 뭐 산업군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특정 변수에 응답을 한 샘플들을 추출하기도 하고, 그 과정을 거쳐보니까 실제로 HCP 5차 데이터 그때 분석했던 걸 보니까 61개 조직에 572명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더라고요. 이처럼 HCP 데이터는 뭐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에 응답한 데이터를 추출하시더라도, 뭐 물론 연구 목적에 따라서 뭐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다층 분석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정도의 샘플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소 30개 정도 이상은 돼야지 좀 다층 분석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렇게 적어두고 GCP를 사용하신다면 웬만하면 이제 저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CC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는 다층 분석을 해도 될 만큼 데이터가 괜찮냐, 뭐 이런 지표로 활용되는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뭐 조직의 차이가 진짜 이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이질적이냐를 이제 숫자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RCC 숫자가 또 이렇게 작으면, 아, 이거 연구하는 게 맞냐, 이게 음, 별로 영향도 안 미치는 이 정도면 무시해도 되잖아요.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RCC가 뭐 높든 낮든 다층 구조의 데이터가 있다면 다층 분석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공교롭게도 뭐 내가 이렇게 샘플을 추출하다 보니까 수식들이 너무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이제 RCC가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저는 뭐 한 5%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뭐 많게 나오면 뭐 20%, 30% 나온 적도 있고요. 근데 몇 프로가 나오든 저는 그냥 분석을 했고 다층 분석을 해야 될 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또 그러한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었고 사실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여전히 많은 리뷰어들이 RCC가 낮으면 그걸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를 걸 수는 있는데 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뭐 지레 겁먹고 다층 분석을 이제 피할 이유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이제 이 수준에서 사용할 변수가 너무 적어서 1수준 변수를 집단별로 이제 애그리게이트해서 이제 2수준 변수를 올려서 사용하는 테크닉을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각 개별 구성원들이 응답한 자율성 점수들을 그 해당 팀에 해당하는 샘플만 합산을 해서 그 팀의 자율성 지수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려서 사용하는 것이죠.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고 저도 많이 사용을 해왔고요. 실제로 이러한 방식들이 연구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당연하게도 충분히 1수준에서 쓸 수 있고 그게 의미가 있는데 굳이 2수준으로 올린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고 또 반대로 이수준에 측정한 그 데이터를 1수준 내릴 때도 이제 동일하게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개인의 뭐 번아웃 수준을 결합해가지고 팀의 번아웃 수준이다. 뭐 이렇게 뭐 분석을 하시는 모델을 사용하시게 된다면 이게 이론적으로든 뭐 현실적으로든 뭐 논리적으로든 뭐 실무적으로든 의미가 있는지 설득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데이터를 막상 열어봤는데 아우 이 수준 변수는 전부 무슨 뭐 매출액이니 뭐니 그냥 되게 하드 데이터들만 있어서 내 분석에 쓰기 너무 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1수준 변수에는 내가 관심 있는 변수들이 되게 오히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는 이제 이게 팀 단위로 뭔가 올려서 쓰고 싶다. 혹은 조직 단위로 올려서 쓰고 싶다. 뭐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은 다층 분석을 좀 오용하시는 경우인데요. 뭐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별도 다층 아닌가? 위에 성별 밑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이거 다층 분석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 여기서 적혀 있지만 이 수준 변수는 집단 수준에서 정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성별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 수준의 변수인 것이지 집단을 특징 짓는 변수가 될 수는 없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층 분석에 막 꽂히신 분들은 막 전부 다 막 쪼개보는 거예요. 이것도 되나 저것도 되나 뭐 이렇게 이제 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성별로 집단을 정의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해당 집단의 뭐 성비 이런 걸 아예 애초에 변수로 만들어 버리면 뭐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사용하실 수는 있는데 이제 보통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 성별과 같은 변수는 오히려 뒤에서 소개해드릴 다집단 분석에서 활용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쪼개질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다층으로 보려고 하는 시도는 오히려 좀 안 좋다. 네. 그래서 선행 연구들 많이 보시면 그 감각을 좀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층 모형은 또 확장 가능성도 있어요. 3레벨로 갈 수도 있고 4레벨로 갈 수도 있어요. 개인, 팀, 뭐 조직, 뭐그 조직에 속한 뭐 산업군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요. 학교로 치면은 학생, 선생님, 그다음 뭐 이제 학교, 그다음에 그 학교가 속해 있는 지역, 교육청 레벨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 경우도 각 수준에 이제 의미 있는 변수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모형이 이제 위로 확장 가능하다. 그리고 옆으로도 확장 가능합니다. 종단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층 분석에 조금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3레벨이라든지 아니면 뭐 종단 다층 모형까지도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고급 통계 방법으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긴 한데 실제로 이제 이런 데이터를 워낙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연구는 또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연구를 하시면 이제 그런 뭐 차별성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층무용을 언제 쓰냐? 제가 실제로 이제 퍼블리시했던 논문들을 토대로 제가 어떤 논리를 썼는지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두 영어 논문 모두 HCP 데이터를 활용을 했었고요. 첫 번째 논문을 보면은 다층 분석은 기업이나 학교와 같은 계층적 구조를 가진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 많은 HRD 이론들은 여전히 단일 수준에서 작동하고 있는데 경력 개발은 이제 개인과 조직 모두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층 분석이 좀 적합하다. 그리고 이제 중략이 좀 되어 있긴 하지만 앞서 언급한 이론들과 모형들은 개인 변수와 조직 변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했지만 실제로 그걸 실증적으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연구에서는 그거를 해보겠다. 어,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는 개인 수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공식 학습이라는 것은 맥락 의존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맥락적 요인을 탐구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 이수준 변수로서 이제 다뤄야 된다라는 그런 거죠. 이제 이런 논리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다층 분석을 하겠다라고 이제 한 거죠. 제가 앞에서는 다층 구조인데 다층 분석을 안 할 이유는 없다고 했는데 그 이유만으로 사실 논문을 쓰기는 어렵거든요.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걸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설득해야 되니까 뭐 주제상, 방법론적인 접근상 이제 다층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별도의 논리는 이제 이 보시는 것처럼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은 다집단 분석인데요. 다집단 분석은 한마디로 내가 세운 가설이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CP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런 분석을 한 경험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제가 한 편을 가지고 왔고,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시는 논문은 제가 작성한 그 방법론 페이퍼인데, 잠재 평균 분석이랑 다집단 분석할 때 어떻게 어떤 절차로 하는 게 좋고, 이걸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조금 이 방법론적으로 쓴 페이퍼가 하나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 연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조금 이제 개념 잡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캡처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이 두 연구에서 실제로 다집단 분석한 논리를 제가 이제 발췌를 했습니다. 첫 번째 논문을 보면 채용 선발, 개발 기회, 급여 및 승진과 같은 조직성과의 유의미한 성별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차이로 인해서 경력 개발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경력 개발 논문인데 성별 차이를 고려해서 한번 분석해 보겠다. 이런 이제 논리를 세웠고요. 오른쪽에 있는 연구는 이제 중국의 이제 현지 채용 인력에 대한 연구였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중국인인데 상사가 중국인도 있고 한국인도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HCP 데이터를 활용한 건 아니긴 한데 이제 논리를 조금 쉽게 설명하려고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이거 쓴 내용을 살펴보시면 우리와 문화적 특성이 다른 중국 현지 채용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경력 개발 지원을 전략을 적용하는 데는 필연적으로 한계가 있다. 중국인 상사와 한국인 상사가 이제 문화적으로도 다를 테니까 경력 개발 지원에 대해 이제 그 사람들이 느끼는 뭐 인식이라든지 효과도 다를 것 같아서 우리는 이거를 쪼개서 보겠다. 이런 논리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하시는 주제가 이러한 논리가 있다고 하시면 방법을 이제 적용하시면 좋고요. HCP는 워낙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왔네요. 아, 왼쪽은 아마 HCP 데이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 여자 비교를 한 것 같고요. 우측은 HCP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리더와 구성원을 구별해서 분석을 한 겁니다. 남자 여자를 왜 이때 나눴냐면 성별에 따라서 경력 성공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고 경력 개발 기회가 불평등하게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좀 쪼개서 보겠다라는 것이었고요. 우측에 보시는 이제 조직 문화 관련돼서는 조직 문화에 대한 평가, 직무 스트레스 수준, 대처 전략의 가용성은 직장 내 권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리더랑 이제 구성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리더는 책임감, 의사결정 권한, 조직 내 높은 노출도로 인해서 구성원보다 스트레스에 더 취약할 수 있지만 동시에 조직 자원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바탕으로 스트레스 관리에 유리한 환경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조직 문화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리더랑 조직 구성원은 다른 메커니즘이 있을 것이다. 그거를 밝히겠다. 똑같지 않다는 것을 밝히겠다. 이러한 이제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이렇게 분석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고 내가 연구를 하는 게 뭐 산업군별로 혹은 직무별로 아니면 뭐 직급별로
성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어떤 특정 변수에 yes라고 응답할 건 했는지 no라고 응답했는지에 따라서 집단을 구별해서 활용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되게 좋은 게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모형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 모형을 생각을 한 다음에 다층으로 한번 해볼까? 다집단으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각 렌즈를 갖다 대면서 색안경 끼듯이 그 색깔만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보면 내가 처음에 세웠던 모형이 굉장히 풍성하게 바뀌는 경험들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에 지금 당장 관심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세운 어떤 가설이나 이런 거를 이런 렌즈를 한 번씩 비춰보시면 좀 색다른 아이디어가 나올 때도 있고 차별화된 연구 질문을 떠올리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집단의 주의사항 한번 말씀드릴게요. 잠재 평균 분석이 있고요. 다집단 분석이 있는데 잠재 평균 분석은 예를 들어서 이제 위에 모형을 예로 들자면 이 조직 문화 점수들이 리더와 구성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집단 분석은 이 조직 문화가 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이 선들 있죠. 이 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 평균 분석은 동그라미 자체가 다르다는 거, 잠재 변수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고, 다집단 분석은 저 선 자체, 회귀 계수 자체가 다르다는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둘은 목적은 다르지만 함께 사용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 논문을 보면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한 경우들이 있어요. 경로도 다를 수 있지만 리더냐 구성원이냐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해당 변수 자체를 애초에 다른 값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값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럼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되게 이제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오는데 경로도 다른데 애초에 가진 초기 값도 다르기 때문에 이 이 둘 다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 두 가지 방법을 즐겨 사용하고 실제로 스텝이 이제 한 세 가지, 네 가지 스텝으로 이제 분석이 이루어지는데요. 초기 두 가지까지 스텝까지가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부터 이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통계적으로 많은 노력을 요하지 않고도 모국 통계 방법을 두 가지 사용할 수 있고 목적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같이 묶을 수 있는 방법론으로 좀 자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특별히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많은 실수를 하시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명목형으로 된 변수만 집단 구분 변수로 사용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보고 높은 그룹이랑 낮은 그룹이랑 해서 나는 고스트레스 군, 낮은 스트레스 군 나눌래. 혹은 뭐 상중하로 나눌래. 이런 컨셉을 생각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불가능하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하실 거면 사실 그거는 조절 효과를 보시는 거 맞아요. 내가 스트레스가 높냐, 중간이냐, 낮은 거냐에 따라서 이 회귀 계수가 달라지는지를 보는 거니까 사실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조절 효과와 다집단 분석은 동일합니다. 다만 다집단 분석은 명목형 변수를 집단 변수로 활용한 것이고 조절 효과는 이제 그 연속형 변수를 사용했다는 점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연속형 변수를 토대로 집단을 구별한다? 그러면 이거는 조절 효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실제로 뭐 이거는 이 다집단 분석이 아니라 통계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자주 뭐 겪으셨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MG 뭐 연구한다고 치면 그럼 Z세대 몇 년부터 시작할 거예요? 97년생? 그러면 96년 12월생과 97년 1월생이 뭐 많이 다를까요? 많이 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속형으로 된 거를 내가 딱 절단하는 순간 굉장히 통계적으로 틀리고 바이어스가 생길 여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연속형 변수로 된 거를 임의로 상중하로 자른다거나 상하로 자르는 것은 이러한 통계적인 문제가 꼭 이 분석 방법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석 방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실수는 좀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집단 간 표본이 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집단 하기 전에 집단, 내 두 집단 비교할 거면 이 두 집단이 비슷한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좀 달라도 돼요. 뭐 200명이고 뭐 100명이야. 이 정도면 분석할 수 있는데 뭐 여기는 막 30명밖에 없어요. 근데 저기는 막 400명이야. 그러면 사실은 좀 집단 비교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특히나 이게 이제 구조방식 논리를 좀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방식 연구할 때 변수 개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선 개수에 따라서 자유도에 따라서 필요한 샘플 수 같은 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는 그러한 기준을 준용하셔야 된다. 근데 LGCCP는 데이터가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웬만큼 쪼개도 그런 다집단 분석을 하기에는 샘플 수에서 크게 이제 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저는 많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모든 통계 방법이 그렇겠지만 지나치게 탐색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됩니다. 한번 쪼개볼까? 쪼갰는데 돼. 써볼까? 그러면 좀 늦어요.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데이터가 패널 데이터를 쓰는 이유가 데이터 있으니까 내가 이걸 설계하기 전에 미리 이제 맛을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나올지 안 나올지. 아예 택도 없이 안 나오는 거면 이제 사실 연구를 미리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이점이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데이터를 미리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어떤 이론적인 어떤 가설 이런 걸 견고하게 세울 노력보다 일단 뭔가 걸리는지 별 뜨는지 이것만 보는 이런 탐색적 접근은 사실 좋지 않죠. 혹시나 나온다 손 치더라도 나중에 그거를 이론적으로 백업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되게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걸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는 설계를 하고 이제 굉장히 빠르게 그 프로토타입을 바탕으로 빠르게 실행 한번 해보고 약간 조정해보고 뭐 이런 걸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접근은 뭐 저는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예 처음부터 데이터만 펼쳐놓고 뭐 하나 걸릴 때까지 막 돌려보는 그런 거는 조금 가급적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잠재 성장 모형인데요. 잠재 성장 모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이나 대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성장할 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고요. 이제 감소할 수도 있겠죠. 그러한 변화 궤적 자체를 추적하고 분석하는 중단 분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 실제 분석에 들어가면 무조건 분석과 이제 조건 분석 두 개로 나눠서 무조건 분석은 애초에 그 내가 쓸 변수, 뭐 번아웃이면 이 번아웃이 변하는지만 일단 체크를 해요. 이게 안 변하면 이제 분석할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그리고 이게 분석이 되면 앞뒤로 붙일 수 있어요. 이러한 변화에 선행 변수를 갖다 놓을 수도 있고요.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이제 어떤 결과가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모델링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조건 모형이라고 하죠. 이렇게 두 가지가 보통 달라붙고요. 이러한 잠재 성장 모형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최소 30점의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HCCP가 언제 30점이 되나 기다리다가 되자마자 바로 이제 연구를 했었고 또 40점이 되면은 비선형 궤적도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렇게 잠깐 떨어진다. 감소하다가 살짝 이렇게 반등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0점 이후부터는 뭐 비선형 궤적도 한번 함께 모델링해서 이제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HCCP 같은 경우는 간격이 1년 내지는 이제 예전에 한번 못해서 이제 2년 이렇게 됐는데 간격이 꼭 균등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 코딩이라는 걸 하면은 어쨌거나 30점 이상만 되면은 이걸 다 모델링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막 균등하지 않은데 그럼 안 되는 거 아닌가? 다시 균등해질 때까지 기다려서 30점 기다려야 되나? 뭐 그런 이제 오해는 안 하셔도 되고요. 또 뭐 다이어리 연구처럼 간격이 매우 짧은 것들도 있어요. 뭐 하루에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제거하는 그런 다이어리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이나믹 SM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죠. 시간경이 매우 좁은 경우에 그러한 방법론도 열려 있다라는 걸 이제 좀 설명드리고요. 우측에 보시는 이 논문은 이제 실제로 제가 이지구도 변화 궤적을 주제로 이제 HCP 데이터 활용해서 이제 했었던 연구입니다. 이론적 근거는 HCP를 직접적으로 활용하진 않았는데 조금 설명하기 적합한 것 같아서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로 이 연구는 이제 제가 박사학위 첫 이제 논문이었던 것 같은데 번아웃을 연구를 했어요. 번아웃에 대해서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번아웃은 이 스트레스가 점진적으로 누적되면서 발생한다라고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번아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정한 발달 궤적을 보이는 현상이며 대부분의 학자들이 번아웃을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이해해왔기 때문에 잠재 성장 모형이 적합하다. 이 변수에 한해서는 이제 그런 얘기였고 또 기존의 분석 방법 AICR 같은 뭐 오토 레그레시브 뭐 크로스 뭐 레그드 분석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의 축이 있고 뭐 세 개 축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막 서로 화살표를 지그재그로 쏘면서 하는 그런 모형 있잖아요. 이제 그런 모형도 중단 분석에 적합한 방법이긴 한데 번아웃 같은 경우는 발달 궤적과 그다음에 그 궤적 안에서 개인차가 어디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런 개인차를 설명하는 선행 변수가 무엇인지 또 그런 개인차 때문에 생기는 후행 결과 변수는 무엇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모델링하는데 조금 더 이제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번아웃의 초기 값과 이제 변화량을 이제 했고 앞에는 JDR 이론에 맞춰서 이제 여러 변수들이
이러한 변화 궤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제 모델링을 했고, 뒤에는 이제 그래서 이직은 하냐 마냐, 이직 의도는 어떻게 됐는지까지 이제 함께 보는 앞뒤로 이제 모델링을 한 LGM 분석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유사하게 이제 이것도 HCP 데이터로 네, 했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논문인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직무소지는 똑같은 컨셉이죠. 직무소지는 일시적 긴장이나 단기적 피로와 달리 특정 시점의 자원 고갈이 다음 시점으로 이월되고 누적될 수 있다. 이거야말로 이제 성장 변화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시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재 성장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전 시점에 그 소진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으면 그게 이제 뒤에서 계속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직무소진을 단위 시점에서 고정된 상태로 보기보다 지속적인 스트레스 노출과 회복 가능성의 상호작용성에서 재구성되는 동적 현상으로 이해해야 함을 시사하고 실제로 그러한 이론에 부합하는 방법론을 이제 채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직무 소진을 설명하기 위해서 횡단적 수준에서 비교하기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뭐 형성, 유지, 완화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확인하면 좋고 또 실제로 그러한 정보들을 우리가 얻게 되면 뭐 이론적으로든 실무적으로는 할 이야기가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논문에 이제 서론에 이런 내용들을 적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잠재 프로파일 분석인데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을 제가 좀 잘 쓰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잠재 프로파일 분석은 데이터 안에 숨어 있는 유형이나 페르소나를 찾아내서 이렇게 분석해 주는 거예요. 예전에 K님처럼 인간이 5개 그룹일 거야, 4개 그룹일 거야, 아니면 2x2로 나눠질 거야,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바탕으로 공통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그룹과는 이질적인 애들을 컴퓨터가 알아서 이렇게 식별해 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몇 개로 나눠질지도 이제 얘네가 탐색적으로 접근을 해주고요. 그래서 뭐 인간이 뭐 한 5개, 4개 뭐 이런 걸 결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그냥 제가 실제로 했던 연구로 넘어가 볼게요. 이 연구인데요. 그 갈등이 워크 투 패밀리 컴플리트와 패밀리 투 워크 컴플리트로 이제 이론적으로 나눠진다는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는 이제 일에서 생긴 원인 때문에 가정 불화가 생기는 갈등. 다른 하나는 이제 가정 일 때문에 이제 그게 일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갈등. 그렇게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그전에는 스피로버 이펙트라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제 심화시킬 거라는 이론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나와 있지만 WFC랑 FWC가 상관관계가 플러스긴 하다. 근데 효과 크기를 보면 별로 안 크다. 그리고 내가 이제 25개 연구, 메타 연구한 거 갖고 와 보니까 0.38밖에 안 되던데? 그리고 97개 연구한 다른 메타 보니까 여긴 0.41밖에 안 되던데. 그러니까 상관은 있는데 그게 막 스피노버 이펙트가 일어날 것처럼 막 0.6, 0.7 이렇게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실제 어떤 연구를 보면 일부 중복이 존재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둘 다 갈등을 다루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두 측정치 모두 고유한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 그러면 이 두 가지 변수를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패턴을 좀 분석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제가 이때 연구할 때 가지고 있었던 가설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은 일터에서 아무런 문제를 안 보여요. 엄청 잘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 가정에 큰 문제가 불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작동을 안 하겠다라는 이제 가설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거를 ALPA 분석을 통해서 밝혀냈고 이제 여러 가지 재밌는 유형들을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거 할 때 주의사항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이론이나 선행 연구에서 인간의 다면적 특성을 규정하는 핵심 변수로 구성하는 게 좋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상관관계가 너무 높거나 이론적 관련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상관관계 너무 높다. 그러면 LPA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상중하 이렇게 나와요. 다 고만고만하게. 근데 사실 그렇게 나온다는 거는 LP에 분석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변수 중심, 전통적으로 하는 다중회의 분석하는 게 맞아요. 변수 중심, 이 사람 중심 접근 방법을 할 때는 이게 막 꼬여야 되거든요. 막 크로스 나오는 것도 있고, 뭐는 높고 뭐는 낮고, 이게 좀 지그재그로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게 사실은 더 좋은데, 그렇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상관관계 너무 높다거나, 애초에 이론적 관련 없는 거 그냥 뭐 유형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 거 다 갖다 붙이면 나중에 그 유형을 설명 못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유념하셔야 되고, 이거는 이제 이어지는 유형의 이론적 해석 가능성하고도 이어집니다. 어떤 기준으로 유형을 나눌지, 도출된 유형을 이론적으로 해석하고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까지 고민을 하고 이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이제 유형은 뭔가 나오는데 컴퓨터가 숫자는 뭔가 뱉어냈는데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설득력이 떨어지겠죠. 실제로 이 방법은 세개가 나은지 네개가 나은지 다섯 개가 나은지 그 유형의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조차도 인간 연구자가 수치들을 보고 또 해석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뭐 컴퓨터가 너무 기분 좋게 얘는 무조건 네개야 이렇게 단언적으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해석과 뭐 이론이 계속 개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 이제 핑퐁해 가면서 적절한 이제 유형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행 변수를 일반 다중 얘기하듯이 뭔가 원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LP 분석에 한해서는 이 해당 프로파일에 속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좀 아다르고 어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직무 만족의 선행 변수를 쓸 수 없어요. 뭐 남자라고 해서 뭐 직무 만족이 더 높고 여자라고 해서 더 낮고 물론 결과적으로 어떤 한쪽 성별의 직무 만족 점수가 다를 수는 있지만 이게 원인이 될 수는 없다고요. 근데 성별은 LP에 나누는 데는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남자들이 보통 이 유형에 많이 속하더라. 여자들이 보통 저 유형에 많이 속하더라.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없지만 유형에 속할 프로파일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선행변수 선정할 때 조금 이제 다른 관점에서 선택하셔야 된다. 결과 변수도 마찬가지. 무조건 결과이지는 않아요. 그냥 이러한 유형 간의 차이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줄 수 있는 변수라면 다 결과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선후 관계가 있다거나 뭐 직무 성과라든지 이직 의도라든지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결과 변수를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피해서 내 프로파일들을 잘 설명할 수 있고 잘 보여줄 수 있는 결과 변수와 선행 변수를 선정하시는 것이 LPA 연구를 좀 더 매력적으로 수행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예, 그세 가지 요즘 제가 연구하고 있는 방법들 그리고 이번 시간에 못 다룬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예, 하실 수 있겠죠. 하나는 이제 랜덤 포레스트 방법이고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머신러닝 기반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분석 방법들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HCCP 데이터를 쓴 건 아닌데, 실제 HCCP 쓴 데이터는 제가 지금 아직 퍼블리시가 안 돼서 못 가져왔는데, 이 잠재 조절 구조 방정식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이제 연구를 여러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도 굉장히 좀 고급 통계 방법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선형 분석도 요즘 꽤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 연구실에서. 근데 아직 나온 페이퍼가 없어가지고, 제가 쓴 책을 그냥 대신 여기 이제 했는데, 대부분 뭐 상관관계나 회귀 분석이 이 선형관계가 있냐 없냐만 보통 추정하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많은 변수들이 좋은 게 많아지면 이제 좀 없어지고,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추락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렇게 변곡점이 있는 분석들을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분석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HCP의 열렬한 사용자이기도 하고 저희 연구실 학생들이 논문 경진대회 매년 참여할 정도로 관심이 매우 높은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뭐 종단 다층 이런 장점들도 있고 실제 저도 종단 데이터 설계한 프로젝트 몇 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서 드는 생각은 야 이게 진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다양한 연구자분들, 실무자분들 오셔가지고 이 데이터를 다양한 관심사, 다양한 렌즈를 토대로 막 이렇게 분석하고 활용하면 너무 그것보다 뿌듯한 일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이런 데이터 워크숍을 계기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방법론 하나를 내가 습득하는 것은 내가 무기 하나를 더 장착하는 거다. 그래서 이 무기를 하나 더 들고 이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무기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그거밖에 못 쓰지만 두 개, 세 개가 있으면 다양하게 써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데이터가 있고 생각보다 많은 분석 방법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관심사나 또 뭐 사용하게 될 이론에 더 적합한 분석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몰라서 못 쓰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서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 방법에 대한 어떤 안목 같은 것들이 좀 더 넓어지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일조하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